(1938년 9월) 나치 독일이 점 찍은 재물이 바로 체코슬로바키아 주데텐란트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지금 이제 프랑스와 소련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던 나라였고, 또 군대가 우리 체코 군단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투철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기 수준도 낮지 않았어요. 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름 완전하게 약소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나름 싸울 의지가 있는 나라였고, 특히 이제 히틀러가 노렸던 주데텔란드, 여기는 이제 독일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3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던 지역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기에 이제 국경 방어의 요새들이 다 있고 군대도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이제 이런 지역을 히틀러가 이제 요구를 하니까 영국의 체인벌린이 알고 두려운 겁니다. 자칫하면 이제 전쟁 나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체인벌린이 히틀러를 만나러 와요. 별장까지 찾아옵니다. 그렇죠. 비행기 타고. 유명한 벨티스 같은. 그렇죠. 근데 그때 체인벌린 인생에서 처음으로 비행기 탔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다급했죠. 다급하게 네. 히틀러에 찾아와서, 히틀러의 명분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독일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체인벌린이 그때 나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랑도 논의를 해야 되고 내각과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귀국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논의를 하죠. 근데 협의 초안을 들고 또 한 번 찾아가서 히틀러를 또 만납니다. 근데 이때는 히틀러가 엄청 강하게 나와요. 나는 주데텔란트뿐만 아니라 내가 다 원하는 것은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체인벌린 달래줘야겠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그러면 더 좋은 걸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돌아와서 이제 히틀러랑 최종談判을 짓기 위해 간 곳이 바로 이제 뮌헨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뮌헨에 모인 거는 그것 때문인데 네. 남의 나라를 네. 기다려봐. 내가 영국 프랑스하고 얘기를 해볼게. 이게 도대체가 지금의 2025년은 아니지만 저 시대에는 저게 말이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 상황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국경선을 다시 긋는데 이게 다 모든 국가의 불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데텐란트는 체코 영토이긴 한데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독일인들이 나는 독일인인데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 식으로 국경이 그어져가지고 내가 독일이 아니라 체코의 국민이 됐다고 하면서 상당히 그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불순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이죠.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히틀러가 아니 우리 아리안 인지인데 저 슬라브 놈들한테 우리 독일인들이 당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민족과 일치하지 않는 국경선이 그어졌을 때 이게 항상 그 분란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관장하는 유럽의 강대국들이 대개는 보통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이합 집산이라든지 그 절충과 타협으로 그 밑에 있는 약소국의 권익 같은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히틀러가 사실 그 민족주의라는 걸 구실로 삼고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코슬로바키아도 가장 큰 민족은 체코인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슬로바키안들이 있고 폴란드 쪽도 사람들도 있고 헝가리 쪽도 이렇게 있고 섞여 있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어떤 정확한 경계가 없는 어떻게 보면 민족일 수도 있는데 독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민족이다. 그리고 이게 수탈받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팽창하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영국과 네. 프랑스가 이 유럽 질서, 그러니까 특히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1차 대전 이후의 유럽 질서를 상징하는 거고 실제적인 힘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 조약 자체가. 근데 그거를 주도해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영국과 프랑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이 유럽의 질서를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 이거 유럽 질서를 바꾸려면 나한테 허락 맡아라. 혹은 내가 이거를 그래도 간섭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그럼 이야기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의 판세를 많이 주도한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히틀러가 계속해서 뭔가를 주장해 왔으니까 그럼 이들이 모여서 이해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무솔리니는 도대체 왜 온 겁니까? 무솔리니가 이 당시까지는 유럽 정세의 어떤 균형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하려고 했었고 또 본인이. 네, 굉장히 서로가 팽팽하게 하면서 히틀러도 우리는 주데텐란트로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무솔리니도 굉장히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결국에 과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지배하던 그 판도를 갖다가 점점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밀리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남티롤 같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일부를 뜯어먹는데 이탈리아도 같이 참가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쪽까지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완충해줄 만한 이런 신생 국가들을 다 잡아먹겠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탈리아의 안보에도 결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나도 같이 나서서 히틀러의 욕심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제어해줘야겠다 이 생각도 같이 있었던 아니 근데 거죠. 그러면 지금 독일의 힘이 그만큼 강대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과거를 아는 사람으로서 네네. 보면 독일은 사실 허장성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하면서 속된 말로 하루가 멀다고 열병식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열병식 하는 장면을 찍어서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다. 네. 그게 유일한 해외 뉴스예요. 해외 그러니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건데. 진짜 영화가 나오기 네, 전에 그렇죠. 오늘의 뉴스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계 한 거잖아요. 뉴스면에서 네네. 나와요. 나치 괴벨스 그 선전부가 그걸 계속해서 네. 지속적으로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두 번 보면은 모르겠는데 한 3년 이거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쟤네가 세졌다. 지난번에는 이런 거 안 보였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북한이 열병식 할 때 야 작년엔 이거 안 보였는데 올해는 이게 보인다라고 하면 와 뭐 이렇게 이거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독일이 주덴란트나 어딨나 이렇게 진군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대포 포신이 나무로 돼 있는 것도 많았어요. 페이크도 많았거든요. 근데 카메라 찍는 애들은 그걸 안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방금 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허장성세가 먹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거 있죠. 서로 쭉쟁이 패를 갖고 있는데 이때는 배팅을 많이 하는 쪽이 어떻게 돼요? 제가 굉장한 에이스 카드가 있나 보자라고 생각하고 히틀러가 이걸 잘했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승부사 기질이 좀 있었던 거죠. 이런 독일의 힘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 내부의 독일 군부였습니다. 그렇죠. 히틀러가 이제 독일 군부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나는 체코 침공할 테니까 너희가 작전 내놔. 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그린 작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 참모총장 베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모한 전쟁이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하면 독일한테 재앙이 된다. 왜? 이거는 프랑스와 영국을 불러일으킬 거고 끝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이때 세운 게 뭐냐면 히틀러 제거 작전 같은 걸 세웁니다. 맞아요. 이걸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영국이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오. 영국이 반대하면 그 명분을 바탕으로 나는 히틀러가 우리 지금 독일인을 패망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히틀러를 권좌에서 내쫓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히틀러의 허장성세에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깨갱하면서 해주니까 이런 쿠데타 계획도 다 좌절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도 인간이 하는 건데 이 히틀러는 정말 밑바닥에서 정말 험하게 커온 사람이고 체인벌린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곱게 화촉처럼 사는 사람이잖아요. 도련님들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패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마주 앉았을 때 체인벌린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니 히틀러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랑 같은 부류를 생각을 했는데 히틀러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심준중이 말한 것처럼 독일 군부는 실상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히틀러가 그냥 한번 질러봤는데 체인벌린이 쫄아가지고 그냥 깽깽가 물러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 이때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너 헛소리하면 우리 다 연합 맺고 독일 그냥 칠 거야. 예. 이랬으면 주데텐란트도 못 먹고 군부가 쿠데타 일으켜서 히틀러가 물러날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영국과 프랑스의 정책을 그 보통 유화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과를 알고 보면은 이 유화 정책이 한마디로 못된 아이 버릇 더 나빠지게 하는 효과를 벗다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체인벌린 한 걸 보면은 밥 안 먹는 아이를 지금 밥 먹여주려고 지금 몇 차례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 그럼 무인회담의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를 떼어주는 선에서 이제 독일이 더 이상의 도발은 하지 않는다. 이거에 합의를 하게 된 거죠. 대신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도 그냥 이걸 사인해주긴 그러니까 진짜 이게 끝이다.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과감하게 총동원을 해갖고
확실하게 체코의 안전을 지켜주겠다. 이제 4개국이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체인벌린은 이 협상 결과 들고 가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 예. 공항에서 연도에 내려갖고 흔들면서 그 내가 유명한 말 있잖아요. 평화를 This is peace for our time. 뭐 우리 이거 시대의 평화라고 하면서 저는 그 동영상을 볼 때마다 느낌이 저러다가 저거 날아가면 어떡하나. 날아가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운데. 근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가 그렇죠. 났죠. 예. 국민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환영했어요. 근데 그만큼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고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 자체가 1차 대전의 사실 PTSD. 이 전쟁을 하지 않고 싶었던 맞습니다. 예. 사람들의 마음이었지 않나. 근데 지금 미네남에서 체코슬로바키아랑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었던 소련이 스탈린이 배제됐어요. 그렇죠. 그게 예, 중요한 예. 거예요. 미넨에서 스탈린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초대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졌네. 결과적으로 스탈린은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스탈린이 군사적인 어떤 압박을 독일한테 가하자가면서 부분 동원령까지 내리거든요. 아, 스탈린은 반대했어요. 예, 확실하게 어떤 본때를 히틀러에게 보여서 독일을 주저앉히려고 했는데 대안이 깨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갈까 계속 스탈린은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었죠. 믿을 놈들이 안 되구나. 스페인 내전 때부터 저 영국과 영국 프랑스는 예. 상종하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자 나쁜 놈들. 근데 뭐 한 측면에서 또 본다면은 계속 평화만 얘기하고 그냥 계속 들어주기만 했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도 군비 증강에 착수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여론상 이걸 독일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일단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벌자. 네, 시간을 벌어서 준비 태세를 갖춘 다음에 그다음에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역사가의 평가에 의하면 유엔 회담에 의해서 그나마 영국과 프랑스가 1년의 시간을 벌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건 사실 기존의 평가랑 상반되는 평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체코 팔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찐막입니까? 그게 아니었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체코에 들어갈 명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수를 쓴 것이 체코슬로바키아의 구조적인 약점을 이용합니다. 약점이 뭐예요? 여러 민족들이 나눠져 있다. 크게 보면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라는 그렇죠. 두 개의 국가가 지금 연합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국민 감정이 좀 달라요. 그래요? 체코는 지금 딱 독일과 붙어 있으면서 훨씬 더 독일에게 시달린 역사가 크기 때문에 저쪽이 반독일 정서가 강했는데 반면 저 건너편에 있는 슬로바키아 지역은 독일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직접 얻어터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저 지역엔 나치도 많이 있고 그리고 원래 체코와 슬로바키아 자체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그 내부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슬로바키아 쪽을 들쑤시는 겁니다. 슬로바키아 쪽에 있는 파시스트들을 들쑤셔갖고 갈라서고 싶은데 체코가 자꾸 방해한다. 그러니 독일이 좀 개입해달라. 이런 식의 그림을 갖다가 새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체코는 그래도 그 공업화되고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였는데 슬로바키아는 농업 위주의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안 맞는데 왜 하나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국경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니네는 그냥 하나 해 이렇게 한 예, 거예요. 오스트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네. 새로운 국가가 생겨나는데 이때 그냥 갖다 끼워가지고 조합해낸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였다는 얘기죠. 근데 독일이 이거 틀 수 있겠다. 예, 예. 그래서 슬로바키아 니네 쟤네랑 안 맞잖아. 네, 안 맞아요. 그래서 독일이 이걸 이용하는군요. 네. 이미 지금 이전부터 체코슬로바키아가 지금 너덜너덜한 상태가 됐습니다. 일단 독일한테 주데텔란드를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부터 독일이 또 이용했던 게 뭐냐면 역시 여기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민족들도 있잖아요. 그럼 너희를 또 들고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하면서 폴란드랑 또 헝가리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속해 있던 그 민족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독일인 사는 주데텔란트처럼 네. 체코에 사는 헝가리인 이 폴란드. 마을 이거 독립해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뮌헨 회담 끝나고 나서 폴란드랑 헝가리가 각각 자기네들 그 지역을 또 떼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데텔란트를 뺏기면서 중요한 요충지를 다 뺏겼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이제 제대로 방어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들도 어떻겠습니까? 내가 나는 싸우려고 생각했었는데 정부가 저 모양 저것 대응해가지고 그렇지. 나라가 지금 완전히 이 모양 났다. 그러니까 빠지지. 다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격이 1939년 3월에 드디어 일어나게 되죠. 슬로바키아 지역에 있던 친독 분리주의 정당 쪽에서 우리는 분리 독립하고 싶다. 근데 체코놈들이 이걸 막고 있다. 그러니 독일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딱 판을 짜놓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독일군이 체코의 프라하를 향해서 일제히 침공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죠. 아무리 체코군이 그럴듯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전혀 저항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뭐 저항할 의지도 상실해갖고 프라하에 하루 만에 제까닥 입성을 해버리니까 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네. 왜 체코를 공격해요? 체코는 찐막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먹기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가 제대로 개입할 여유도 주지 않고 곧장 그냥 찐막 약속을 침공을 어긴 해버린 거네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전에 독일이 또 작업을 한 게 뭐냐면 체코 대통령을 부릅니다. 야, 네. 힘 없잖아. 그럼 차라리 내가 섭정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꼭두각시 역할 해라라고 하니까 체코 대통령이 이제 막 심장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체코를 완전히 그냥 무력 침공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의지 자체를 무너뜨렸었다. 네, 그리고 사실 군사적으로 진주한 거는 정말 형식적인 준지였다라고 막을 아예 봐도, 힘이 없는 네, 상태였으니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쵸. 체인벌린 자체부터도 엄청나게 대노해서 내가 진짜 히틀러한테 속았구나. 이제서야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때서야 확실하게 방침이 서게 되죠. 너무 늦었어. 여기서 1939년 3월 달에 이제 드디어 체코가 완전히 독일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지금 발트 3국에서까지 도발하기 시작해요. 원래 독일 민족의 판도가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그 동쪽 끝으로 얘기되는 곳이 많이 얘기되는 게 메멜이라는 지역입니다. 네, 지금의 리투아니아라는 리투아니아. 독일인의 노래라는 예, 국가. 도이치란 도이치란 über alles 그 당시 독일 국가에 그런 보면은 노래도 알아요? 독일 국가잖아. 독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von der Maas bis an die Memel 이게 나오거든요. 서쪽은 뇌지강부터 동쪽 끝은 메멜까지가 우리 독일의 민족의 판도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그 수건의 땅 메멜까지 리투아니아에 내놓으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그 목표가 명확해진 거죠. 히틀러의 목표는 단순하게 뭐 몇 개 챙겨 먹고 끝날 게 아니라 마인캄프에서 얘기해왔던 진짜 완벽한 독일인의 고토 회복을 다 하고 플러스 레벤스라움까지 다 장악하려는 이게 분명하다는 신호가 여기서 딱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이 체코를 완전히 병합하면서 군사적으로 두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체코에 딱 들어가 보니까 체코는 나름대로 독일의 침공에 대비했었거든요. 주데틀란트 특히 예. 그 지역에. 그래서 체코가 뭘 했냐면 체코 군수공업이 독일군이 침공했을 때 독일군 무기를 뺏어서 쓸 수 있게 독일군하고 모든 탄약을 호환할 수 있게 똑같은 사이즈의 탄약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소총도 똑같은 걸 만들었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독일군이 들어와서 보니까 고맙다 이렇게 해서 다 접수해요 이걸. 다 접수하고 두 번째 지도를 보게 되면 체코를 먹음으로 해서 폴란드가 완전히 포위가 되는 형국이 돼버려요. 그러면 방금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저기 리투아니아까지 가는 길이 이제 뚫리는 거예요. 뚫리죠. 이렇게 완전 이제 폴란드가 얌얌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독일 군부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굉장히 큰 메리트랄까 이런 걸 얻게 되는 거죠. 저 체코를 병합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다음은 폴란드인 거죠, 타겟이. 네, 그렇죠. 근데 사실 폴란드가 체코를 너덜너덜하게 만들 때 이용했던 국가고 되게 냉큼 받아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눈앞은 진짜 모르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인들 입장에서 베르사유 조약으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독일이. 근데 거기서 가장 우리에게 피해를 줬던 혹은 우리 입장에서 얄미웠던 사람이 바로 이제 폴란드거든요. 왜요? 우리가 좀 폴란드란 나라의 이미지를 살짝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약소국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이렇게 투닥투닥 맞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처럼 약소국의 대명사라고 해서 되게 감정적인 이익도 하고 맞아요. 하는데 K9 많이 나 사는 예, 국가. 예. 사실 이게 폴란드 역사를 놓고 보면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국가는 아니고요. 근대 초에는 뭐 스웨덴이나 러시아를 두들겨 패던 강국일 때도 있었죠, 폴란드. 육군 대국이었을 때. 예, 맞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병대를 중심으로 해서 스웨덴,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을 두들겨 패던 나라였고요. 그다음에 물론 나중에 근대에 들어와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사이에서 그 나라가 쪼개지고 하다가 러시아 혁명 후에 1918년에 독립을 했는데 그동안 쌓인 게 많아가지고요.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 강성했던 근대 초의 폴란드 영토를 다 차지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내 뒤에는 뒷배가 있어. 그게 프랑스야.
나라라고 하면서 프랑스의 뒷배를 받아가지고 주변 민족을 꽤 이제 괴롭혔던 민족이고 프랑스는 왜 폴란드 뒷배가 된 거예요? 독일을 견제하기 견제하기 위해서 위해서. 양편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중에 놓고 보면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폴란드를 지켜줘야 되는데 사실 못 지켜주고 넘겨준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지몬미 감정이 생겨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영국이나 미국이 어떤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만들 때 항상 폴란드는 너무너무 착한 아이인데 너무 착해 빠져서 이 독일이라는 못된 아마 소련이라는 못된 나라한테 당한 나라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피해자로서의 폴란드만 이미지로 비춰주기 때문에 너무 그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를 이렇게 못 살게 굴었다는 것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아주 그 착해 빠지기만 한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폴란드 민족의 그 꿈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나눠가지고 예, 자기네들은 중유럽에 그게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폴란드의 이제 시적의 가장 큰 약점이 바다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폴란드를 독립시켜주면서 베르사유 조약에서 폴란드에게 바다를 줍니다. 단지. 네, 바다를 주면서 피해본 나라가 바로 이제 독일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도 계속 폴란드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유명한 단지 회당인데 원래 독일의 발상 지역은 퀘니스베르크를 중심으로 한 저 동프로이센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원래 독일이 이렇게 양쪽에 브란덴부르크 변경백국이랑 떨어져 있었는데 이걸 합치면서 독일이 점점점 강성하게 됐다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오랫동안 합쳐져 있던 저 지역을 1차 세계대전 뒤에 다시 찢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프로이센이 저렇게 뚝 떨어져 있고 저기에 놓인 굉장히 중요한 도시 독일 이름으로는 단지히를 갖다가 저기를 자유시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유시라고 하는 거는 너네도 우리도 아닌 중립도시라고 해놓고 양쪽에다 발을 걸쳐놓고 있는 이런 곳이에요. 근데 단지라는 것도 독일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지역은 반드시 다시 되찾아야 되는 곳이다 라는 게 끊임없이 선전되고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히틀러가 항상 그랬죠. 저 단지 회랑을 독일 민족 목에 들이던 비수라고. 비수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영토 개념에서 이게 여교의 영토가 없으니까 낯선데 유럽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또 영토가 있고요. 이게 항상 역사에서 문제가 되고 화약고가 되죠. 예. 자, 일단 프랑스하고 영국은 시동을 걸었으니까 히틀러 입장에서는 무조건 빨리 지금 이제 자신의 야욕을 채워야 되니까 폴란드를 침공하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이게 이미 체코 병합 이후에는 이 영국과 프랑스도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 넘으면은 절대 안 된다. 이건 그냥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히틀러 입장에서 이게 진짜 불안하다. 프랑스는 폴란드한테 굉장히 확실한 약속을 해줬어요. 5월 달에. 만약에 만에 하나로 저 나치가 국경 넘으면 우리 자동 개입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폴란드를 쳐들어갔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우리가 타게 되면은 1차 대전 때처럼 또 양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즉각적으로 독일 본토에 대한 공격을 할까 네. 이런 문제도 있었고. 뭐 근데 또 어려운 게 그러면서도 히틀러는 그래도 영국과 프랑스가 안 들어올 것이야라고 또 생각했다고 하니까 저는 히틀러의 속내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히틀러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진짜 공개적으로 나 진짜 못 참아 공격한다 자동 개발까 막 이렇게 하는데 스탈린은 어땠어요? 스탈린 같은 경우는 독일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고 독일을 막기 위해서는 영국, 프랑스와 손을 잡을 수 있다. 같이 공조를 이루어서 군사 동맹까지 발전을 해서 독일을 누르자 이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동원을 하면 우리도 동원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또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소련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예, 예. 러시아를 너무 결국 함께 독일을 공격하려고 하면 소련의 붉은 군대가 폴란드를 거쳐서 독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폴란드가 또 엄청나게 독일도 싫어하지만 러시아는 더 싫기 때문에 이 폴란드 장군들이 이런 말을 해요. 러시아 놈들과 손잡고 함께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혼자서 독일과 싸우겠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소련과 러시아를 싫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독일을 칠 테니 길을 빌려주시오라고 하면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폴란드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독 가도를 요청했는데 니네한테 도움 받느니 내가 독일하고 싸우다 죽을래. 예. 이런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러시아를 싫어하고 혐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탈린은 영국과 프랑스와 힘을 합치려고 하면서 계속 협상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단을 보내와라. 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자고 했는데 대표단이 근데 비행기도 안 타고 예, 타고 오잖아요. 영국과 프랑스가 미정적대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소련으로요? 예. 그래서 이 스탈린이 볼 때 영국과 프랑스가 과연 우리랑 정말로 손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의심이 생긴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이제 협상장에 왔는데 소련 측 대표는 보로실로프라고 하는 스탈린의 오른팔이 같고 영국과 프랑스의 대표단이 왔는데 신인장조차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측이 기분이 상했고요. 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싸웁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영국은 어느 정도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영국이 처음에는 한 10개 사단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보로실로프가 자기가 순간 내가 잘못했나 통역을 잘못했나 해서 다시 한번 통역해봐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거 황당하다 싶어가지고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랑 손을 잡을 본심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판이 깨지게 된 것이죠. 진정성을 못 본 거죠. 예, 거기에서. 예. 안 그래도 좀 부신도 있고 예. 그동안 해왔던 걸 보니까 우리를 계속 배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국, 프랑스, 소련의 공조 체제가 깨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히틀러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리벤트롭. 슬쩍 소련에게 접근을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이제 당근을 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너희의 뭔가 우리가 영토 확장을 도와주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이좋게 폴란드를 나눠 동유럽을 분할하자는 거예요. 네. 동유럽 전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폴란드 동부 그래 소련 너희가 가져가. 발트 3국 좋아. 핀란드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확장해 주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뭔가 이제 재정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안보적인 완충 지역을 독일이 뭔가 우리한테 보장해 준다네. 엄청난 이거는 실이익이잖아요. 결국 그 독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나치 독일과 공산주의 소련 사이에 불가침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스탈린의 속셈은 이거였던 거예요. 아직은 우리 소련이 독일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근데 반드시 독일은 언젠가는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독일과 손을 맞잡게 되면 결국은 히틀러가 서쪽에서 프랑스, 영국과 싸울 텐데 이 싸움은 아주 그 개싸움, 이전 투구가 되면서 1차 대전의 재판이 되죠. 엄청나게 격렬한 전쟁이 오랫동안 벌어지면서 프랑스도 힘이 빠지고 독일도 힘이 빠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죠. 현실적인 판단. 1942년 정도까지는 우리 소련이 전쟁에 휘말려들지 않을 것이고 그 사이에 영국, 프랑스, 독일은 다 같이 힘이 빠질 것이다. 그 3년 동안 우리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독일을 막을 수 있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스탈린이 너무 좋아서 웃지 않는 스탈린이 회담장에서 빵긋빵긋 웃고 있고요. 소식을 들은 히틀러는 원래 그 술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때는 살짝 어떻게 한 잔 술을 마실 정도로 너무 업됐나? 아주 신이 났던 것이죠. 드디어 됐다. 예. 그리고 또 독일이 이제 소련으로부터 얻었던 거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쟁 물자입니다. 물자를 또 받아요? 식량부터 네, 시작해서 이거. 석유, 뭐 원자재. 그렇죠. 등등. 네, 고무까지도 이제 소련이 열리면서 가져올 수 있는 길도 열리기 시작하고 그 심지어 소련 내에서 안 내는 거는 미국한테 수입을 해서 이제 갖다 준다.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결국은 독소불가침 조약이 체결됐을 때 전 세계가 놀랍니다. 네. 정말 불구대천의 왼수였던 나치 독일과 공산주의 소련이 손을 잡는다. 개와 고양이가 손잡았다. 놀랬고요. 또한 스탈린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모국으로 여기면서 충성을 바쳐왔던 다른 나라의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완전히 그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파시스트들도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지금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불구대천의 적인 소련과 손을 잡았잖아요. 또 일본도 지금 충격이 엄청납니다. 일본은 이제 내각이 붕괴됐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세계사적인 파장이 엄청났던 사건이죠. 그 무솔리니도 이제는 확실히 느끼겠네. 주인공은 내가 아니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독일도 소련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뭐 제스처를 취하는데 그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래 2차 대전이 이제 우리가 시작을 보통 9월 1일 폴란드 침공으로 보잖아요. 근데 8월 26일이 뭐냐면 탄넨베르그 전투시 25년 기념일이에요. 안 하는 거지. 근데 이 기념식을 취소해버려요.
근데 그게 이유가 소련을 자극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력 배치를 배치를 숨기려고 그렇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군대 집결을 숨기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련과 나치 독일이 둘이 협정을 맺고 나서 바로 그냥 폴란드 침공한 거죠. 아, 근데 약간 사연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늦춰져요 조금씩. 네. 그래요? 네. 처음 폴란드에 대한 공격을 갖다가 개시하기로 한 날짜가 바로 8월 26일이에요. 네. 첫 번째 D-Day로 설정을 해놨는데 8월 26일 날에 갑자기 공격을 취소시킵니다. 이 당시에 외교적인 판으로 안전판은 마련해 놨지만은 과연 그다음 폴란드를 어디까지 공략해 들어가냐 되는 부분에서 여전히 히틀러는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1차적인 목표는 그 단지 회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달성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 이상을 넘어서 완전히 폴란드를 병합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약간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독일 군부 내에서는 이거 불안하다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전쟁이 얼마나 걸릴지도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폴란드의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은 어디선가 교착이 돼갖고 2달, 3달 걸리면은 그 사이에 프랑스가 침공을 해오면은 독일은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히틀러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주저주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상이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지금까지 히틀러가 해왔던 거, 뭐 라인한트로 진주했다거나 오스트리아를 병합했다거나 아니면 체코슬로바키아까지 차지했던 거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하이브리드전의 대성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허장성세 혹은 심리전, 그렇죠. 선전전 뭐 이런 걸로 대성공한 거죠. 본인의 어떤 그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치적인 대성공을 거둬왔는데 폴란드를 장악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이때부터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폴란드가 강대국인 것도 있고 여기에는 지금 프랑스와 영국이 최후 통첩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독일한테. 너희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전쟁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히틀러 입장에서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히틀러가 국부에게 요구했던 게 6주 내에 끝내라. 속전속결. 네. 그래서 뭐 개요를 본다면은 저 지금 지도에서 보듯이 크게 보면은 주력을 갖다가 북쪽과 남쪽 양쪽에 배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보면은 역시 저 동프로이센이 있잖아요. 저 서프로이센과 동프로이센에서 단지 회랑을 향해 압착해 들어가면서 바르샤바를 노리는 이런 한 축이 있겠고 새로 확보된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해서 저 남쪽의 크라쿠프 방향으로 해서 쳐 올라가 갖고 북쪽과 남쪽에서 양익으로 바르샤바를 향해서 포위에 들어가서 폴란드군의 주력을 확실하게 섬멸하는 계획이 세워지는데 문제는 네. 그 당시 독일군은 1차 세계대전 직전의 독일군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스페인 내전 통해서 연습 많이 했잖아요. 독일 공군은 상당한 공군만. 전력을 갖다가 채워 올라왔는데 독일이 다시 징병제로 돌입한 게 1935년의 일이었기 때문에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력을 갖다가 충분히 훈련시키고 그 많은 새로운 부대들 갖다가 무장시킬 만한 무기도 아직 충분히 생산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럼 이에 맞서는 폴란드군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나름 폴란드군도 전차를 만들긴 했는데 제가 폴란드군 전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본인들이 생산해요? 일단 당시에 독일군이 투입했던 전차가 1호 전차, 2호 전차, 3호 전차, 난 빵빵한 거 다 만들었는데? 4호 전차. 이게 독일군이에요. 이야, 라인업 좋은데? 라인업 괜찮죠. 응. 이제 폴란드군 전차. 응. 7TP 전차라는 경정차가 있습니다. 안 되겠는데? 일단 이 전차는요. 전체 생산 대수가 100대가 안 돼요. 숫자 더 적네요. 그다음에 이제 땅캣이라고 귀여운데. 굉장히 귀여운 전차. 요게 경전차거든요. 요 밑에 캣. 네. 요거는 무슨 전차일까요? 오픈카 같은데? 예. 경경 슈퍼 울트라 경전차. 응. 요거 두 개가 폴란드군 기갑 부대의 전차입니다. 옛날 티코 같은 느낌. 어떻습니까? 그 결과를 예측해 보십시오. 이건 뭐 비교도 안 될 것 같은데. 딱 이 체급을 놓고 보면은 독일의 전차가 훨씬 빵빵하고 발라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폴란드전 개전 당시에는 저 뒤쪽에 있는 3호 전차와 4호 전차가 아주 적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됐어요. 만약에 저걸 치워보세요. 한번 우리 심준영님 저걸 요거를- 치워보고 그림을 만들어보죠. 할만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네.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우위에 있네요. 거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만 놓고 보잖아요. 그럼 오히려 성능은 폴란드군이 낫습니다. 그래요? 왜냐? 독일군 1호 전차는 무장이 7.92mm 기관총 2정입니다. 2호 전차는 20mm 기관포 한 정이죠. 근데 폴란드의 이 꼬마 TKS 전차는 20mm 기관포, 7TP 전차는 37mm 대전차포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붙으면
얘네가 져요.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폴란드군도 예비역을 다 수집해갖고 20개 사단이 충분히 완편이 되면은 그 당시 독일군이 소집한 병력이 대략 한 60개 사단 정도였으니까 그중에 한 40개 사단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그래도 안심하고 공략하기엔 어려운 그렇죠. 만약에 전략이었다. 폴란드군이 야무지게 방어를 한다면 독일군이 엄청나게 곤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폴란드 군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분명 영국과 프랑스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네. 폴란드군은 스스로 독일을 갖다가 완벽하게 이길 필요가 없어요. 지연만 시키면 돼요. 버티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독일인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게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잖아요. 거기 보면 개전 유죄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죄는 니네들이 전쟁을 시작해서야. 근데 지금도 폴란드는 아예 침공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명분도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는 분명 다시 한번 베르사유의 재탕인 건데 명분 없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명분을 만들죠. 구실을 만듭니다. 부실이요? 그래서 만든 사건이 뭐냐면은 폴란드가 먼저 독일을 침공했다. 폴란드 군복으로 갈아입은 독일의 친위대 병력들이 폴란드 지역으로 넘어가서 독일의 국경을 도발하는 이런 자작극을 벌입니다. 아이고. 그리고서 우리는 그걸 반격을 해갖고 이제 가짜 신을 쫙 늘어놓고서 폴란드가 우리에게 선전포고도 없이 우리 국경을 도발했습니다. 이에 우리 자랑스러운 독일 국방군이 저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오늘 9월 1일자로 폴란드로 침공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 누가 믿겠냐고요, 그걸. 아니 근데 그런 구실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명분이라는 그렇죠. 거. 자국 믿고 안 국민들에게 믿고는 중요하지 않죠. 믿고 안 믿고 구실이 중요한 게 있느냐가 아니죠.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또 신문 같은 데서 폴란드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이 탄압받고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과장해서 많이 내. 또 내년은 또 폴란드도 사실은 프랑스의 뒷배를 믿고 우리가 여차하면 독일 공격할 수 있다는 식의 어떤 언사를 해왔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 중에서는 폴란드에 대한 공부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것을 이용했겠죠. 예. 1939년 9월 1일 결국 독일군은 나 맞았다 거짓말하면서 기습적으로 폴란드 국경을 넘습니다. 슈투카의 폭격이 시작되는 거죠. 네, 시작은 사실 이제 독일 전함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단치 항구에 있는 폴란드 요새를 향해서 포격으로 또 시작을 하고요. 그게 슐레스비 홀슈타인 그 예전에 왜 우리 전함. 유틀란트 해전에도 나왔던. 네, 그 함이 단치시에 이미 일주일 전에 들어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공군이 바로 출격을 해가지고 폴란드의 공군기지, 철도, 통신시설을 타격을 하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폴란드 공군기지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 제공권을 첫날부터 독일이 가져오게 됐다라는 부분이 보고 이제 지상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독일군 입장에서는 뭐 히틀러가 지시한 바대로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력 선멸이에요. 그래서 주력을 선멸하기 위해서 이제 최 박사님께서 아까 양익포위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크게는 군대가 이렇게 집게발처럼 이렇게 들어가는데 흥미로운 지점은 그 가운데에 독일군 8군의 역할이에요. 폴란드군 같은 경우는 지금 국경 위주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폴란드군을 여기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좌우 북쪽과 남쪽에서 집단군 2개가 크게 돌아가지고 폴란드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포위 섬멸하려고 했던 게 독일군의 계획이었던 거고 여기에 대한 폴란드군은 역시 이제 지원 방어인데 처음에는 국경선에서 방어를 하다가 점점 이제 뒤로 철수를 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시간을 우리가 좀 버티면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이제 와서 도와준다라는 이제 부분인 건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폴란드군의 동원이 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군도 전쟁 위험이 있을 때 빨리 동원을 하고 싶었지만 자칫 폴란드군이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프랑스군의 경고, 두려움 때문에 동원을 못하게 또 하잖아요. 그러면서 폴란드군의 초반 동원이 좀 늦어졌다. 약간 혼란이 있었죠. 좀. 네. 예. 그리고 이제 지원 방어를 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앞에는 병력을 적게 배치하고 뒤로 갈수록 좀 많이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데 사실 폴란드군은 초반에 국경선 유대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군에게 스스로 좀 포위당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의 또 하나의 이제 무기는 뭐냐면 독일군이 가장 먼 길을 가면서도 빠르게 폴란드 수도였던 바르샤바 남쪽으로 가야 되는 역할을 했던 게 10군인데 여기에 이제 기계화 부대를 거의 몰아주거든요. 이 군대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대에서는 제대로 된 독일이 현대화된 전술을 선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확 이제 뚫고 들어가서 독일이 정말 단 며칠 만에 이제 바르샤바 인근까지 이제 진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바르샤바에서 폴란드군이
의외로 완강한 저항을 합니다. 수방사가 저항한 거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독일군의 원래 계획은 비스와강 서쪽에서 폴란드군의 주력을 섬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폴란드군의 후퇴 속도가 오히려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같은 경우 여기서 완전한 섬멸을 못하는. 하지 못한 상태에서 폴란드군이 바르샤바에서 저항을 하면서 조금 이제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독일군이 우리가 폴란드 전역에 투입될 당시에는 상당히 생각보다 약점이 많았습니다. 대규모 지상작전을 갖다가 사실 이전에 오스트리아라든가 체코 병합하고 이럴 때는 거의 무혈 입성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네. 거의 행진하다시피 그냥 한 거였고 여러 가지 훈련은 많이 했지만은 실전으로서 그걸 테스트해 볼 경험은 없었죠. 또 물자들이 부족해서 아주 소수의 기갑사단과 기계화 부대들의 얼마 안 되는 전차와 차량을 몰아주고 대다수의 보병사단은 역시 마차로 가거나 아니면은 보병이 행군해서 가야 되는 이런 굉장히 손발이 안 맞는 군대였고요. 굉장히 고색 창연한 부대였어요. 알보병.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군에 비해서 그렇게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항공작전에서도 사실 초반에 약간 좀 삐끗합니다. 첫날에 원래 여러 가지 비행장들을 때려서 거기에 있는 폴란드 공군을 완전히 섬멸하기로 했었는데 첫날에 곳곳에 구름이 끼고 해갖고 폭격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공격이 임박해서 폴란드군이 공군을 싹 후방으로 빼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원래 알려져 있던 전방 항공 기지들에서 딱 폭격을 해보니까 전투기가 없는 거야. 폴란드 군이 이미 다 후방 기지로 퇴각을 시켜버려갖고, 그래갖고 초반에는 되게 혼란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래도 스페인 내전에서 경험을 쌓은 독일 공군의 위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스페인 내전 리허설을 펼치면서 독일 공군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독일 공군이 이 당시에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독일 공군은 이 당시에 독일 용어로는 항공 함대라고 하고 거의 야전군급의 공군 부대 갖다가 편성할 정도였고, 이 두 개의 항공 함대에 무려 1,800대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를 배치해 놨습니다. 하지만 이에 상대하는 폴란드군은 전 군을 다 통틀어봤자 500기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면서 전투기는 기껏해야 한 120대에서 130대 차이 정도가 많이 나네. 그나마 상대할 수준이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미 독일 공군에 완벽하게 밀리는 상태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폴란드의 하늘은 독일 공군이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최 박사님,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폴란드 전역에서 독일 공군 최초의 공중전 기록의 성과가 이 메사시멘트 109가 아니라 스투카가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 그렇죠. 이거는 사실 제대로 된 공중전은 아니었고 네. 슈투카가 이 폴란드 비행장을 폭격하는 와중에 네. 그 사이에 급히 막 기습을 해오니까 폴란드 전투기들이 막 뜨던 와중에 네. 아직 저공에서 고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총수를 받아갖고 격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정하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공중전이네요. 네, 어쨌건 공중전 첫 승리는 스투카가 거둔 건 스투카. 맞고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이제 9월 1일 날 공격을 개시해서 9월 8일 날 이제 바르샤바를 포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점에서 비록 폴란드군의 주력이 섬멸 안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폴란드 입장에서는 계속 밀리고 엄청나게 밀린 게 사실이고 거기에는 독일 공군의 역할이 컸다. 맞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폴란드는 백마 타고 나와서 싸워서 독일군한테 이렇게 밀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전차에다가 막 이렇게 창 찔렀다, 막 칼 휘둘렀다, 막 이런 네. 말들은 사실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조작된 겁니다. 이게 그죠. 괴베스 선전반이 이걸 만든 건데 이 신화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게 9월 1일 날 있었던 크로얀티 전투예요. 9월 1일 날 폴란드 북부 크로얀티 마을 근처에서 폴란드군 제18기병연대 소속의 기병 약 250명과 독일군 보병 및 장갑차 그다음에 후방 수송부대로 이루어진 이 부대가 서로 전투를 치렀어요. 전투를 치렀는데 당시 폴란드 기병대가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숲속에 숨어 있다가 정찰하는 기병을 내보내 보니까 기병이 정찰하고 와서 뭐 어떤 보고를 하냐면 지금 독일군 보병들이 도로에서 대열을 풀고서 다 쉬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폴란드 기병대가 여기서 마상 돌격을 감행을 합니다. 도로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말 타고 와서 이렇게 후려치니까 여기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어요. 독일군. 그러겠죠. 그래서 퇴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독일군 장갑차 부대가 왔는데 여기서 폴란드 기병이 도망친 게 아니라 당시 폴란드 기병은 사실 기마보병이에요. 그죠. 내려서 예, 이게 뭐 이렇게 아니라 말에서 내려서
총하고 대전차 총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37mm 대전차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야무지게 반격을 합니다. 야무지게 반격을 하니까 오히려 독일군 장갑차 부대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퇴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폴란드 기병이 굉장히 잘 싸운 전투예요. 이게 굉장히 잘 싸웠는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폴란드군 전체가 후퇴하니까 이 기병들도 후퇴했겠죠. 후퇴하고 나서 이제 선전반이 들어온 거예요. 선전반이 들어왔는데 야 이거 우리가 사실 깨진 건데 이거 그대로 내보내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덧칠을 하자라고 해서 덧칠을 하게 된 겁니다.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칠 정도가 아니네. 무슨 사기꾼들 아니야. 이 전투 자체를 왜곡해버립니다. 우리 장갑 부대가 있었는데 여기에 폴란드 기병이 무모하게 돌진하다가 다 죽었다. 그러면서 폴란드 기병도 당시에 좀 전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으면서 굉장히 부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보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탈리아군 기자들도 왔었거든요. 이탈리아 기자들한테 괴벨스 선전반이 유창한 이탈리아로 얘기합니다. 이탈리아 또 떠벌리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군 종군 기자가 쓴 얘기를 그대로 프랑스하고 영국 기자들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어떤 신문이 나오냐면 폴란드군이 너무나 무모했다 이런 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무능했다, 무능했다. 예. 아니면 좀 불쌍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 이래서 받아 쓰는 기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2차 세계대전 관련 자료가 적던 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자료에 따르면 독일 전차 부대를 상대로 기갑 부대를 상대로 용감하게 돌격했던 폴란드 기마 부대가 몰살을 당한 다음에 살아남은 몇몇 사람이 장교들이 우리 편 장교들이 마분지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네. 열심히 달려갔는데 아니었네라고 가다가 이렇게 했다고 뚱뚱 때리고 아, 하는데, 쎄구나 이렇게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진짜 제가 어렸을 때 괴벨스와 그 이탈리아 기자들한테 언제 속은 거네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폴란드군 기병이 후진적인 그런 부대가 아니었어요. 그렇네요. 지금 보면 아예 초반에 사실 압도적인 그 병력 차이도 차이죠. 있고 네. 그리고 공군력도 압도적인 숫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폴란드 동원도 늦었고. 오히려 프랑스가 괜히 작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것만 안 했으면 훨씬 더 대처를 잘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크로얀티 전투의 이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해서 폴란드 사관학교의 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 돌격설이 사실 무근이다 얘기를 했고 당시에 괴벨스 선전반의 파렴치한 산물이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논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아주 숭악한 이 모든 일의 원흉.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 1차 원흉은 히틀러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진짜 이때 프랑스군이 군대만 보냈어도 아니 군대만 보낸 게 아니라 국경에서 프랑스군이 액션만 취했어도 그러니까 예. 잠시만요. 액션은 살짝 취하죠. 그러니까 보냈어도라는 말은 바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9월 1일에 독일군이 어쨌든 간에 폴란드를 공격했을 때 네.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선전포고만 하고 군사적인 대응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입전쟁? 네, 맞아요. 랩배틀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쵸, 지금 맞습니다. 표현이 입배틀이라고 했는데요. 영어 표현이 포니 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것을 말뿐인 전쟁 아니면 랩배틀과 거의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맨날 영국이 이런 거죠. 우리 뭐 사자의 심장이지 그러면서 앞에서 막 그래요. 그 프랑스군은 우리가 가면 히틀러는 뭐 도망가겠지 막 이렇게 해요. 막 나팔 불면서. 그러니까 뭐 프랑스 정부에서는 군한테 빨리 조치를 하세요라고 하는데 군총사령관 뭐 가물린 같은 경우는 원래 프랑스군은 방어 위주의 군대인데 우리 공격하기 좀 그런데라고 하면서 짜르 지방에서 정말 그냥 기동 10위 정도 수준에 그치는 예. 행동을 했고요. 프랑스 원래 엘랑 아닙니까? 이게 2차 대전 끝나고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세적인 군대로 바뀌었고 영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체인벌린이 그렇게 할 거였으면 체인벌린이 뮌헨에 가질 말든가 히틀러 만나러 가질 말든가 무슨 이번엔 진짜야 찐막이야 이런 말 입에 발린 소리 하지를 말든가 어쨌든 저희가 이것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역사와 전쟁을 저희가 다루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항상 자주국방을 외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평화를 지켜준다라고 믿는 순간 반복됩니다. 그렇죠. 네. 결국 누군가는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선전포고는 했지만 폴란드는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폴란드는 이대로 무너질까요? 이쪽이 독일군 제4호 전차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폴란드 TKS 탱켓 전차입니다. 뭐 비교가 안 되네.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딱 한 발 쐈어요.
빵 쐈어요. 그대로 관통하고 들어가요. 이 오를릭 대위가 무려 3대의 독일군 전차를 잡습니다. 허준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고대 전쟁 영화가 뭐가 있습니까? 300. 바로 이게 폴란드판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무려 60대 1인데 3일간 저지합니다. 굉장한 전투였죠. 독일군은 뭐 전차, 뭐 항공기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도 3일을 버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와 한판 그렇게 되죠. 우리가 그 이 겨울 전쟁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엄청나게 고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1938년 소련군 군부 숙청에 관한 얘기입니다.